네, 이광재의 끝내주는 인터뷰 시작합니다. 오늘 아주 색다른 분을 모셨습니다. 데이터 그리고 자산이라는 경제의 핵심 키워드를 전혀 다른 영역에서 구현하고 있는 분이십니다. 우리 건축가이셔요. 프랑스의 건축 거장인 우리 장 누벨 그 건축사 사무소 출신이기도 하고 아시아인 최초로는 프랑스 젊은 건축가상을 수상하시기도 하셨고 또 베스트셀러 작가이시기도 하십니다. 그런데 스스로를 평범한 사람이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우리 쓰는 사람의 저자 우리 백희승 건축가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예술가 같으세요. 감사합니다. 근데 건축가이시자 작가이시자 뭐 이런데 한번 자기 소개를 좀 해주실래요? 예, 저는 소설 쓰는 건축가 백희성이라고 항상 말씀드립니다. 소설 쓰는 건축가. 네. 뭐 있어 보이네요. 감사합니다. 네. 그럼 프랑스에서 공부를 하셨어요? 예, 한국에서도 공부를 하고 이제 네. 프랑스에 가서도 이제 공부를 하고 네. 지금은 이제 건축 설계와 디자인 그리고 문화재도 연구하고 또 소설도 쓰고 최근에는 이제 쓰는 사람이라는 책을 출간하게 됐습니다. 하루에 몇 시간 자요? 저 잠 많이 잡니다. 대신 이제 아침에 좀 일찍 일어나는 편입니다. 몇 시에 주무시고 몇 시에 일어나세요? 한 10시쯤에 자서요. 네. 한 4시 반, 5시 정도 일어납니다. 네, 저하고 비슷하네요. 착한 어린이는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요. 그렇죠. 그런데 이런 화려한 이력에도 불구하고 평범하다고 말씀하시는 평범하다고 얘기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저를 젊었을 때부터 봐왔던 분들은 제가 지금 이런 다양한 일들을 하는 거에 대해서 좀 많이 놀라워하세요. 사실 저도 그렇고요. 그리고 사실 오늘 기록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사실 지금 AI 시대잖아요. 네네네. 근데 제가 쓴 책은 쓰는 사람이라는 책은 아날로그 기록에 관한 책이거든요. 혹시 책 가져오셨어요? 예, 가져왔습니다. 예. 이 책을 이제 가져왔는데 네. 쓰는 근데- 사람. 네. 네. 근데 제가 왜 지금 이 쓰는 사람에 대한 이 기록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냐면 최근에 저희 건축 설계 부분에서도 AI에 엄청난 바람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20명이 하던 일들을 2명이서 예를 들면 20명이서 6개월 할 일을 2명이서 일주일이 안 걸립니다. 잠깐만요. 20명이 6개월, 6개월 하던 하던 것을 일을 2명이 2명이서 일주일이 걸리지 일주일. 않습니다. 큰일 났네. 네. 그러니까 이제 어떤 현상이 있냐면 누가 AI에게 가장 적합한 질문과 적합한 아하. 요구를 하는가. AI의 노예가 되지 않고 AI를 정확히 부려먹을 수 있는 사람이 그렇죠. 되느냐 이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지금 앞으로는 저희가 봤을 때는 뭐 로보틱스도 엄청나게 발달하고 있어서 아마 저희가 손으로 하는 모든 허드렛 일은 다 AI가 해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로보틱스까지. 대신 앞으로 저희가 고생해야 될 거는 머리죠. 예. 이제 머리는 이제 머리가 빠질 정도로 고민을 하고 예. 계속 사유해야 되고 어떤 고민을 어떤 방식으로 제안하고 질문해야 되는지가 가장 중요한 건데 저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야말로 기록이라는 걸 정말 다시 봐야 되지 않을까. 기록. 쓰는 사람. 네. 이 출간하신 쓰는 사람이라는 결국은 생각하는 거와 쓰는 거와는 뗄래야 뗄 수가 없을 텐데 생각하는 사람을 결국은 만들어내야 되는데 이 쓰는 사람이라는 건 어떤 책이에요? 기록에 대한 책인데 보통 기록 얘기를 하면 다들 얘기하시는 게 기록 중요하다. 그리고 기록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네, 근데 네. 저는 2002년도부터 기록을 했고 지금 한 300권 정도의 기록물이 있고 예. 아끼는 내용들 한 80권 정도가 되는데 예. 저는 어떤 얘기를 하고 싶냐면 전 사실 소설가가 아닌데 소설을 써서 이제 전체 1위도 해봤거든요. 근데 이제 이렇게 되면 소설을 써가 전체 1위를 해요? 예 무슨 소설요? 빛이 끄는 곳으로라는 소설을 썼는데 그게 전체 빛이 1위를 했습니다. 끄는 곳으로. 네.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 많은 사람들이 뭐 재수없다, 뭐 잘난 체 하려고 하냐 이런 얘기 하는데 사실은 제가 기록을 계속 하다 보니까 10년 이전에 제가 한 구절의 문장을 썼던 그 아무렇지도 않은 그 내용이 계속해서 발효돼서 결국엔 소설이라는 결과물이 나온 거거든요. 맞아요. 그 옛날에 써놓은 이게 메모지 보면 맞습니다. 야, 내가 이렇게 기특한 생각을 그렇죠. 했었나 이런 거.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저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만약에 자기가 예전에 썼던 기록물들을 갖고 계속해서 발전시킬 수만 있다면 정말 좋은 결과물을 만들 수 있고 예상치 못한 새로운 결과를 얻을 수 있는데 그 일련의 과정들을 보여주는 기록에 관한 책은 없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 일련의 과정들이 어떻게 연결되고 연결돼서 아주 쓸모없는 몇 문장이 어떻게 결과물로 만들어지는지 그 일련의 과정들을 보여주는 책을 좀 이번에 써보게 됐습니다. 근데 제가 사실 이게 교보문고에 가서 책을 보고 네. 그 작가님한테 연락을 드린 예, 거거든요. 그렇죠. 이 기록하는 방법, 네. 기록하는 노하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기록하는 노하우. 네. 이거는 어떻게 기록을 하세요? 그러니까 좀 쉽게 사람들이 아 나도 기록을 해야지라고 하면은 어떻게 기록을 하면 되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이제 기록 얘기하면 이제 필기랑 많이 헷갈려하세요. 그러니까 남이 해준 얘기를 그대로 적는 건 사실 필기입니다. 아, 근데 필기? 예, 제가 말씀드리는 기록은 자기 질문인데, 그러니까 내가 무슨 새로운 걸 얻어내면 그거에 대해서 저는 반드시 밑에다가 질문을 걸어놔요. 그 뭐 책에 나온 거 하나 보여줄 수 없어요? 아, 예, 예. 지금 책에 나온 것 중에 보면 소설 얘기가 좀 보이는데 제가 처음에 소설을 거기 보면 그림도 많아요. 네, 이제 처음에 스케치. 그렇죠. 네. 제가 처음에는 이제 소설을 써서 이제 친구한테 보였는데 친구가 저한테 이렇게 평을 해줬습니다. 온통 기술과 테크닉만 가득한 개연성 없는 글이다. 그럼 저는 그걸 그 친구가 해준 얘기를 적고 그 다음에다가 적어놓습니다. 아 그러면 어떻게 써야 진짜 소설이 될 수 있을까? 이 친구가 저한테 뭐라고 전해줬냐면 네가 앞으로 네가 지금까지 좋아하는 소설가들 책을 다시 한번 읽어봐라. 제가 나 다 읽어봤는데 좋아하는 소설가들 책은 한 두세 번 읽어서 다 안다. 그랬더니 이 친구가 뭐라 했냐면 네가 어떻게든 소설이라는 글을 써봤으니 이제 소설가들이 행간에 숨겨놓은 이상한 것들이 보이기 시작할 거다. 아하. 그래서 다시 그 친구 얘기를 듣고 그럼 정말 내가 읽었던 소설들을 다시 읽어보면 다른 게 보일까? 진짜 다른 게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계속 질문을 형태로 제가 쓰지만 질문을 적는 이유 중에 가장 큰 게 저는 눈으로 뇌가 본다고 생각하거든요. 눈으로 네. 뇌가 본다. 그러니까 제가 어떤 문장을 적어놓고 그 문장에 대해서 질문을 적어놓으면 그 질문을 눈이 보고 뇌가 인식하게 됩니다. 아, 뇌가 반응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아하. 그리고 당장의 답은 없지만 어떤 질문은 20년이 지났는데도 답변이 없습니다. 근데 어떤 질문은 10년 안에 막 6번, 7번도 바뀌거든요. 그래서 네. 질문 달고 그 다음 페이지를 비워둔 다음에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있다가 갑자기 떠오르면 적어보기도 하고 그냥 다시 노트를 펼쳤는데 이런 질문을 적어놨네? 라고 하면 다시 또 질문에 대한 또 질문을 적어보고. 아하. 그러면은 이 AI한테는 막 물어보면 답변이 어마어마 빨리 오잖아요. 네. 그 AI에서 그냥 누적돼 있는 거하고 내가 기록으로 해서 이렇게 노트로 남겨놓는 거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는 건가요? 전 사실 AI한테도 약간 질문 형태로 명령을 주거든요. 근데 이게 뭐냐면 질문 형태로 해놓으면 사고의 방향성이 확장됩니다. 아하. 그러니까 저는 이제 편견이라는 것도 사실 기록하면서 많이 고민하게 됐는데 편견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차이가 아니라 편견이라는 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거에 A가 B다라고 단정 지으면 사실 편견이 됩니다. 네. 예를 들면 저희 아버지 같은 경우는 저한테 제가 좀 게으른 편인데 게으른 사람에 대해서 되게 부정적인 생각 갖고 계셨어요. 근데 이게 10년, 20년이 지나니까 약간 게으른 사람은 사회 악이야. 이게 뭐냐면 처음엔 어떤 생각에 대해서 단정 지으면 시간이 지나면 경험이 쌓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이게 약간 자기 가치관이 돼버리고 그러면 사실 게으른 사람 중에도 재밌는 사람이 엄청 많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들을 볼 수 없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점점 좀 시야가 좁아져요. 그래서 근데 그렇지만 만약에 내가 게으른 사람은 문제가 있을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지 않을까? 혹은 게으른 게 도대체 무엇일까라고 약간 질문을 걸면 뇌가 이걸 보고 게으른 건 나쁜 거라고 규정짓지 않습니다. 아하. 물론 이제 내가 부정적인 단어를 이해하지 못하지만
어떤 결정을 하지 않고 계속해서 열린 사고로 만들어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노하우들이나 약간 제가 쓰는 기록에 대한 방식이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제가 특이한지 몰랐는데 제가 2002년도부터 네. 적다 보니까 제가 기록에 대한 되게 이상한 방식들이 많았고 정신분석 하시는 분들도 제가 적는 이 방식이 굉장히 약간 뇌과학적인 측면이 있다. 그래서 사실은 쌓아놓게 됐고, 제가 이제 학교에 지금은 아니지만 예전에 겸임 교수로 이제 재직하면서 제가 거쳐간 학생들이 한 수백 명이 되는데 그 친구들한테도 다 이걸 알려줬습니다. 그때. 알겠습니다. 노하우가 있는 거. 그래서 그 노하우를 이제 보게 됐어요. 근데 제가 볼 때 이게 그 책에 실패를 남겨야 된다. 이 말이 저 굉장히 와닿는데 그건 또 구체적으로 어떤 거예요? 전 사실 실패랑 부정적인 사고가 전 사실 보물처럼 보입니다. 아하. 이게 뭐냐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 한 인간이 살아오면서 내가 뭔가 싫어하거나 부정적이거나 실패 이런 것들이 사실은 저한테는 만약 그거를 조금만 바꿔볼 수 있으면 완전히 다른 세계를 보여주는 거거든요. 아, 예. 예를 들면 제가 뭔가를 부정적으로 생각해버리면 거기 안에서 딱 끝나버립니다. 근데 만약에 이 부정적인 생각을 조금만 바꿔볼 수 있다면, 예를 들면 제가 그 파리에 살면서 저희 집 앞에 이제 SDF죠. 그러니까 집이 없으신 분인데 예, 예. 그분이 이제 냄새도 많이 나죠. 근데 그분이 앉아서 계시길래 제가 그냥 좀 딱한 마음이 들어서 와인 한 잔 줬습니다. 근데 이분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희성 씨 그 파리의 진짜 아름다운 예술품이 뭔지 알아요? 근데 뭐 도시가 아름다운 예술품이겠죠. 했더니 저한테 뭐라 했냐면 아니 저기 그 폼피두 센터에 가보면 지금 되게 재밌는 작가가 있는데 그 사람이 땅에 딱 그림을 그리는데 어마어마하게 크게 그려요. 그래서 그거 너무 신기해서 그 소위 쉽게 얘기하면은 집도 절도 없는 사람이 그렇죠. 와인을 딱 파리에서 주니까 네. 뭐가 제일 아름다운지 알아요라고. 근데 뽕피드 센터 그 앞에 있는 땅에다 그림 그리는 사람 그 사람이 얘기했다고요? 네, 그래서 그 사람 만나러 가봤죠. 가봤더니 그 사람이 너무 아름답게 그리고 있는데 아까운 거예요. 비가 오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 사람한테 이거 왜 이렇게 하면 너무 아깝지 않냐 했더니 그 사람이 뭐라 했냐면 도화지는 너무 작아요. 그리고 비가 오면 언제든 다시 새로운 도화지 생기니까 또 그릴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얘기를 듣는 순간에 어린 시절이 기억이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어렸을 때 보면은 담벼락이다. 다 그리는 거죠. 자, 도화지잖아요. 그러니까 다 모두가 영희야, 창의적이고 너 사랑한다 이런 그렇죠. 거. 재미나게 그렇게 그려놓고 또 지워지고 하는 거였는데 어느 순간부터인가 저도 도화지 안에 갇혀 있었던 거죠. 아하. 그럼 그 땅에다 그림 그리는 사람은 화가였어요? 네, 화가였습니다. 아. 근데 그러니까 만약에 제가 저와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듣지 못했으면 저한테는 그런 기회가 없는 거죠. 그래서 가끔은 그런 생각도 합니다. 그러니까 저와 완전히 다른 사람하고 같이 소통하고 이야기하면 제가 경험해보지 못한 새로운 세계가 열리는 느낌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 동장에서도 세 사람이 걸어가면 그 중에 반드시 스승이 있다는 말이 있죠. 맞네요. 그렇죠. 맞습니다. 네. 네. 또 인상적인 게 보니까 이 시장의 반대 방향으로 가라. 그러니까 세상 논리의 반대 방향으로 가라. 남다른 길을 가라. 이렇게도 보여지는데 그런 건 왜 그런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제 이런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한 말은 아니고요. 제가 기록을 하다 보니까 네. 좋은 장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가 한 얘기와 남이 한 얘기를 구분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게 진짜 너무 중요한데 네네네. 그러니까 보통은 사람이 기억이 자꾸 왜곡되기 때문에 남이 한 얘기가 내 얘기처럼 착각되는데 적어놓으면 남의 이야기가 구분이 되거든요. 그래서 예. 제가 송기령 작가님이 예전에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책에다가 산업혁명 시대 때는 터부가 뭐였냐면 성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노동력이 상실되면 안 되니까 예. 성을 최대한 억제하려고 했고 네. 지금 시대 터부는 그분 말씀으로는 죽음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죽음이라는 걸 만약 인지하고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른다고 생각하면 사회에서 요구하는 노동력이 아니라 나의 꿈을 찾아서 떠나겠죠. 그럼 사회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약간의 리스크가 있는 거죠. 그래서 네. 각 시대마다 터부가 있는데 그걸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게 됐냐면 제가 질문을 걸었습니다. 그러면 사회가 말하는 게 정답이 아닐 수도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사회와 반대된 방향으로 가겠다라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모두가 옳다고 생각하는 부분에 있어서 한 번쯤은 질문을 걸어보고 의심해보기. 의심해보고 예.
그렇게 하다 보니까 본질에 좀 더 가까이 갈 수 있게 되더라고요. 음. 그래서 저는 그게 너무 중요한 넌 과정이었습니다. 삐딱하다. 너는 삐딱해. 이렇게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리고 재밌는 건 음. 제가 삐딱하게 가려고 하면 주변에서 제 주변 지인들이 다 저를 만류합니다. 아하. 근데 이게 정말 재밌는 게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한 레일에서 같이 뛰고 있는데 누군가가 이탈하면요, 그 사람을 끌어당기려고 해요. 가지 말라고. 예. 예를 들면 그 런던의 그 밀레니엄 브릿지 처음에 만들었을 때 사람들 다 들어가라고 했는데 그 어떤 풍량 계산도 다 해가지고 풍량 하중 계산 다 해서 완벽한 브릿지였는데 갑자기 춤을 추듯이 움직이는 거예요. 예, 근데 이유가 뭔가 봤더니 사람들이 발을 맞추기 시작합니다. 아. 나도 모르게. 그러니까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동기화되어 있고 우리가 뭔가 생각하고 있는데 약간 이탈하면 그 사람을 만류하려고 합니다. 그게 일종의 진동 효과, 파동 효과 이렇게 해서 결국 그렇죠. 이쪽을 밀고 이게 무너졌다는 거죠. 아니 무너지진 않았고요. 그게 무너진 무슨 다리가 있었는데. 아 그런 달도 있었는데 네. 그건 무너지진 않았고 근데 갑자기 놀래가지고 네. 사람들 통제하고 못 나중에 막 들어가게 했죠. 엿가락처럼 이렇게 되는 예, 거죠. 예. 예. 그래서 저는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이게 사람들이 사회에 같이 함께 있으면 누군가 이탈하는 걸 굉장히 불안해하는구나. 그리고 저희 아버지가 해주신 얘기도 제가 기록에다가 적어놨는데 저희 아버지가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20살 때 인생을 재밌게 사는 방법 딱 하나 알려줄 테니까 인생을 요것만 재밌게 가지면 사는 된다. 방법, 아버지가 알려주신 네. 방법. 예. 실패를 뺏기지 말고 조언을 믿지 마라. 다시 한번요. 실패를 절대 뺏기지 마라. 그리고 조언을 믿지 마라. 그래서 처음에는 이게 무슨 얘기인가 싶었어요. 실패를 뺏기지 말고 조언을 믿지 마라. 네. 실패를 뺏기지 말라는 무슨 말이었냐면 대부분 사람들은 만약에 제가 창업을 한다고 하면 그 창업하지 말라고 그 경기 안 좋으니까 자제해라라고 하는데 그 조언해주는 99%는 실제로 창업해보지 않은 사람이 조언해줍니다. 아하. 그리고 1%는 창업을 재밌네. 했다가 네. 망한 사람이 조언해 주는데 예. 그 사람이 망해서 얻은 결론하고 제가 망해서 얻은 결론은 다릅니다. 그러니까 각자 실패 속에서 얻어지는 경험이 다 다른 거죠. 멋있군요. 그래서 결국에는 네가 온전하게 실패를 뺏기지 않고 스스로 그 실패를 다 자기 걸로 만들 수 있으면 인생이 정말 재밌는 방향으로 갈 거고 대부분 조언을 구하거나 또 혹은 이제 멘토링이나 약간 이제 롤 모델로 두지 말라고 하셨어요. 이유가 뭐냐면 너의 인생이 얼마나 재밌을 텐데 네 앞에 롤 모델을 두냐. 롤 모델 두지 말고 네가 스스로 롤 모델이 돼서 나의 인생의 롤모델은 누구야? 그게 아니고 네. 제2, 제3의 뭐가 되겠다고 생각하지 그렇죠. 말고 자기가 세상의 중심이다. 이런 얘기네요. 네. 그래도 사실 이것도 아버지하고 대화해서 제가 질문을 계속 한 거를 적어 놓은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몇 년 동안 쌓여 있다 보니까 이게 나중에 저한테도 영향을 주기 시작하더라고요. 근데 아버님이 뭐 하시던 분이에요? 아버님 공무원이셨습니다. 공무원. 근데 잠시 그 책 좀 주실래요? 네. 예. 제가 이 교보문고에 가서 상당히 눈에 띄게 봤던 부분은 뭐든지 이게 다 이 도면이 있더라고요. 여기 보면 이제 네. 이 보면 오를 수 없는 계단 뭐 이런 거를 보면서 이 기록을 할 때 그냥 이렇게 그 글만 써놓는 게 있지만 네. 또 이렇게 공간과 이런 그림을 같이 그려놓으면은 훨씬 더 입체적이 되나요? 아니면 기억이 하기 쉬운가요? 어떤 노하우가 있는 것 같은데 그건 뭐죠? 이거는 네. 자연스럽게 습득된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기록을 했을 때는 어떤 느낌이었냐면 정말 문장도 구성이 안 되고요. 막 낙서였다가 그림이었다가 이상했어요. 근데 이게 이상한 문장을 적어놓고 이게 도대체 뭐지? 라고 질문을 걸어놓고 도대체 그러니까 이런 느낌을 얻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느끼는 백희성과 기록 속에 있는 백희성이 너무 다른 거예요. 그 차이를 찾고 하면서 처음에는 글도 이상했고 엉망이었는데 5년, 10년이 지나고 나니까 이제는 아무리 빨리 써도 문장이 되고 그림이 되는데 이건 정말 철저하게 기록을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알아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글로 적을 수 있는 내용과 그림으로 연상되는 내용들이 다 다르거든요. 네. 그런 것들이 저는 자연스럽게 누구나 다 습득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기록하는 자야 그 기록하는 낱말 하나하나가 나중에는 그대에게 위대한 문장을 선물로 주리라. 뭐 이런 거네. 네. 저는 확실히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네. 네. 근데 제가 이게 말씀을 드리면서 보면은 이 상당히 철학적이기도 하고 네. 인문학자 같은데 건축학자잖아요. 예. 근데 제가 이 학교 다닐 때 우리는 건축학과가 공대에 편입돼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다른 나라 보면은
예술로 그렇지 돼 않는데 있죠. 예술 예, 그렇죠. 쪽으로 편입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맞습니다. 예. 그런 것의 차이에서 오는 그래서 외국에 보면 굉장히 아름다운 건축물과 상상할 수 없는 것들이 많은데 우리는 너무 천편일률적인데 그렇죠. 그러게 그 예술로 그 편입되어 있는 다른 나라의 건축학과 우리하고의 어떤 차이? 다른 애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세계적인 그 건축학과. 네. 그러니까 유럽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뭐 제가 경험한 부분만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건축이 예술이긴 한데 건축을 가리키는 방식이 너무 다릅니다. 아하. 그러니까 약간 방관하듯이 가리키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잘하는 엘리트가 한 명이 보이면 그 엘리트에 초점을 맞춰서 수업을 끌어갑니다. 그러니까 대다수가 못 따라오더라도 거기에 발 맞춰주지 않거든요. 예. 근데 한국에서는 반대로 선생님들께서 사실 되게 학생들을 한 명 한 명 다 챙겨주죠. 네. 그러다 보니까 두 개가 다르긴 한데 프랑스 교육 같은 경우는 졸업하고 나서 그냥 스스로 질문하고 찾아가는 법을 배우다 보니 졸업하고 나서 선생님이 없어도 스스로 찾아갑니다. 대신 90%의 학생들은 재밌는 게 5년이 지나면 한 80% 정도가 건축을 포기합니다. 저 그거 굉장히 놀랐는데 프랑스가 자유와 평등의 나라, 삼색계의 나라인데 네. 오히려 굉장히 엘리트 어떤 엘리트주의입니다. 예, 엘리트주의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엘리트 한 명이 수십만 명을 먹여 살릴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엘리트 그리고 또 엘리트는 제가 느낀 거로는 엘리트는 교육으로 만들어진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는 엘리트가 만들어지면 약간 영재 교육 시켜야 된다고 하는데 프랑스에서는 제 그 친구의 아들이 엘리트로 좀 인정을 받았는데 학교에서 어떤 대접을 받냐면 선생님들이 이 학생의 어떠한 행동에도 제약을 하지 않습니다. 아하. 방관하는 거죠. 그러니까 엘리트는 스스로 만들어진다고 생각하고 교육으로 잣대를 주어주면 망한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최대한 방관하고 오히려 그 친구가 질문하는 거에 대해서 더 복잡한 언어로 대질문해 주거든요. 근데 한국에서는 엘리트가 되면 이제 영재 학교가 가고 이게 사실 맞는지 아닌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영재 너무 많아요, 우리나라. 야, 그렇죠. 예. 그리고 영재를 또 교육할 수 있다라는 생각은 한국에서는 가능한데 프랑스에서는 영재는 교육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 그게 좀 다릅니다. 저도 이 그 북한에 갔을 때 네. 굉장히 놀란 게 그 북한에 가 보니까 이제 일종의 영재 학교인데 네. 거기에 뭐라고 써 있냐면은 천재는 99%의 자질, 그러니까 1%의 노력으로 완성된다. 우리 과거 에디슨은 천재는 99%의 노력과 1%의 뭐 그건데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건축 얘기를 좀 넘어가보겠습니다. 그 건축하신 것 중에 네. 내가 참 이거는 자랑하고 싶다. 이런 건 어떤 건축물이 있어요? 뭐 저는 사실 이제 이제 뭐 관공서나 이런 것들을 설계하는 게 아니라 약간 민간 쪽에 설계를 많이 하는데 네. 제가 되게 좀 좋아하는 건물 중에 하나는 은퇴한 소방관이 은퇴한 소방관이 네, 저한테 오셔서 카페를 하고 싶다고 그래서 제가 만류했거든요. 네. 뭐 퇴직금 다 날릴 수도 있으니까 하지 마시라고. 근데 네. 이분이 뭐라고 하셨냐면 평생 물로 사람을 지켰는데 은퇴하고 나서도 물과 함께하는 삶을 생각해 보니 자기 머릿속엔 카페밖에 없다는 거예요. 너무 멋있는데 네. 은퇴한 소방관이 그 설계해 달라. 네. 망할 수 있습니다. 아니다. 평생 이 물로 사람의 생명을 지켜왔는데 생각나는 건 물로 살아가는 건데 카페 같다. 네, 그러니까 저희 철학적인데. 팀에서는 네. 이분은 무조건 성공시켜드려야 된다. 그래서 소방관의 운명을 닮은 이제 군산에 있는 공감선유라는 문화공간을 만들었는데, 군산에 있어요. 네, 저 시청자 여러분들 조금 설명해 주세요. 군산 어디에 이름이 뭐라고요? 공감선유입니다. 공감 선유. 선유. 네. 무슨 뜻이에요? 이제 이름은 이제 클라이언트께서 지으셨어요. 네. 그래서 뭐 이제 선유도 선유도. 네. 생각하면서 이제 하신 건데, 근데 어쨌든 거기는 사실 대중교통도 없고 차량으로만 이동해야 되고 군산 시내에서 한 20분 정도 거리인데 군산 연간 시내에서도 20분. 예. 그 논밭입니다. 그리고 언덕이 있고, 근데 연간 20만 명 정도 옵니다. 사람들은 와우. 결국에는 그 소방관의 스토리에 매료돼서 네. 거기를 이제 계절마다 찾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떤 느낌이냐면 전 사람이 갖고 있는 고유한 기억, 그 사람이 경험했던 이야기들은 복제할 수 없는 컨텐츠라고 생각하거든요. 한 사람의 인생 자체는 다 몇 권의 소설책이 드라마죠. 네? 그렇죠. 예. 그 소설책을 만약에 공간으로 실제화해낼 수 있다면 그건
멋진 작품이 되겠네요. 저희는 그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네. 또 뭐가 있어요? 그것도 있고 지금 이제 여주에 예. 여주에 5만 평 부지에 예. 이제 세상에서 가장 오래된 기록인 성경의 이야기를 이제 공간으로 풀어놓은 이제 문화 공간을 만들어 놓습니다. 성경의 이야기를 문화 공간으로 풀었다. 네. 그러니까 구약부터 신약 이렇게 다 있는 거예요? 아니요, 이제 클라이언트께서 네. 7가지 이야기를 뽑아주셨어요. 일곱 그 가지. 7가지 이야기를 어떻게 공간으로 만드는지, 예를 들면 이제 다니엘의 사자구를 네. 이제 이야기를 받아서 저희는 그걸로 미술관을 만들었죠. 어떻게 구성되는지는 한번 꼭 가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언제 오픈해요? 4월 1일 날 오픈합니다. 그 이름이 뭐예요? 여주에 있는 포레스트 AG405입니다. 포레스트 AG405. AG405 이게 무슨 뜻이에요? 이제 클라이언트께서 저는 사실 건물의 이름을 건축가가 짓지 않는 걸 약간 좀 추구하거든요. 아하. 이 이름이 왜 그러냐면 저는 기억이라는 주제로 건축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억이라는 것들을 다 기록에 넣어서 이제 발효시켜서 이제 공간을 만들고 있는데 총장님도 그러시겠지만 각자 자기만의 고유한 기억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게 저는 그 사람을 결정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쌍둥이가 2명이 있으면 99.9%가 똑같은데 둘이 성격이 다릅니다. 이유는 경험이 달라서 그래요. 근데 어떤 경험은 그냥 흘러가는데 어떤 경험은 각인되거든요. 네, 네. 저는 선택된 경험이 바로 기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억이야말로 그 사람을 표현하는 가장 중요한 기본 요소가 아닐까. 그래서 그걸 가지고 공간을 만들고 그렇게 만들다 보면 절대로 복사할 수 없는 공간이 되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사실 건축물이 자본의 논리로 약간 기능에 국한돼서 막 만들어지고 하는데 저는 이제는 공사비도 파격적으로 절감될 거라 생각합니다. 로봇에 의해서. 그렇죠. 로봇가 들어가면 뭐 보험료도 안 들어가겠죠. 그리고 소음도 조정이 되겠죠. 24시간 업무하겠죠. 그리고 다 끝나면 로봇은 또 다른 데로 갈 테니까.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공사비도 현저하게 줄어들 거고 앞으로는 그러면 진짜 공간이라는 걸 건축이라는 걸 어떻게 바라봐야 될지 고민하는 시대가 올 것 같고 저는 그 시점에 복사할 수 없는 컨텐츠가 필요하고 그건 저는 각자의 사람들이 갖고 있는 기억 또 도시도 고유한 기억들이 있습니다. 수원은 무숫자에 근원원자 쓰잖아요. 그렇죠. 그 실록에 보면 홍수가 그러니까 비가 많이 와도 범람하지 않고 가뭄이 와도 물이 마르지 않는 도시가 수원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수원이군요. 광주도 빛고울이잖아요. 네. 실제로 일조량을 따져보면 전 세계 3위 안에 듭니다. 광주가 네, 태양열 발전소가 들어가기 제일 좋은 장소가 사실 광주입니다. 진짜 팩트 기반인 거예요? 네, 팩트입니다. 광주가 찾아보시면 일조량으로 보면 전 세계 3위 안에 전 세계 들어갑니다. 3위 도시다. 예. 근데 그런 거를 알고 이름을 졌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사실 옛날 선조들의 네. 지혜가 그렇게 제가 기록에서 진짜 중요한 게 다루는 것 중에 하나도 고전입니다. 고전은 공짜거든요. 네. 공짜고 우리나라 선조들은 정말 스토리텔링의 대가들입니다. 너무너무 재밌고 너무너무 기가 막힌 내용들이 엄청나게 많은데 예. 저는 이걸 안 쓰는 건 제가 봤을 때는 정말 말도 안 되는 거죠. 제가 무식하네요. 이제 광주가 진짜 그런 뜻인 줄 알았는데 빛고일이라 해서 무슨 뜻인가 그랬더니까 네, 진짜 일조량이 그렇게 높습니다. 이야기가 끝도 없을 것 같은데 그런데 이게 건축 제가 이제 끝내주는 경제니까요. 네, 이 사실 건축이라는 것도 굉장히 부가가치가 더 높을 엄청 거고 높죠. 또 건축을 보면서 우리가 사실 세계 여행할 때 보면은 건축물을 보는 게 엄청난 맞습니다. 그 관광이잖아요. 네. 건축과 경제 이런 걸로 한번 말씀해 주시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이런 걸 좀 보여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문화재가 개발 논리에 굉장히 저해된다라는 의견들이 사실 많잖아요. 네. 근데 사실 문화재를 제대로 쓰는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사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종묘 같은 문제도 제가 봤을 때는
종묘를 그냥 종묘로 보면 예.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그냥 조선 시대 그냥 종묘 사직. 종묘 사직인 거죠. 뭐 지금 조선 시대도 아닌데 뭐 종묘가 중요한가요? 그렇게 보면 종묘는 아무 의미가 없는데요. 네. 종묘를 다른 방식으로 보면 완전히 다른 메시지가 있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예를 들면 종묘의 삼도나 월대 기단들 보면 울퉁불퉁합니다. 근데 박석인데 울퉁불퉁하겠는데 제가 학교 다닐 때는 그게 빛 반사를 난반사해서 눈에 눈부심이 없게 만들려고 했다고 그러는데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고요. 네. 왜냐하면 돌에 조금만 돌다듬기 하면 빛 반사는 다 잡을 수 있습니다. 근데 울퉁불퉁하게 해서 걷기도 힘들게 만들어놨어요. 근데 네. 그거는 사실은 숨겨진 의미가 있습니다. 임금도 그 공간을 걸으려고 하면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습니다. 넘어질 수 있으니까요. 예. 권력자에게 겸허함을 가리킬 수 있는 가장 최고의 사실 건축 장치가 거기 숨겨져 있는 겁니다. 그게 끝이 아닙니다. 스토리인데. 종묘에는 편액이 없습니다. 간판이라고 해야죠. 그렇죠. 편액이 없습니다. 네. 왜 없을까요? 편액을 보면요, 사람들은 고개를 빳빳이 들고서 위를 쳐다보게 되죠. 사실 고개를 숙이고 걸어다니는데 편액이 있으면 그걸 할 수가 없는 거죠. 예. 그러니까 편액을 없게 해서 사실 그러니까 편액을 누군가가 만들어서 붙이면 시대가 지나면 누군가 그걸 교체하게 됩니다. 교체할 수 없는 약간 영험한 공간을 만든 건데, 근데 이게 양반가에서는 다 편액이 있죠. 근데 어디에 없냐? 민가가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민가에서 쓰는 방식을 가장 권력이 강한 왕권의 가장 중요한 공간에 쓴 거죠. 그러니까 겸허함을 가르쳐 줄 수 있는 이런 지혜. 왕이여 겸손하라. 이런 스토리텔 사실 조선은 성리학 시대 성리학의 나라잖아요. 성리학의 가장 최고의 덕목은 임금을 성리학자로 만드는 겁니다. 그렇죠. 네. 스칼라로 만드는 거.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배워야 될 건 종묘 사직이 아니라 그냥 문화재가 아니라 거기에 담긴 의미인 거죠. 지금에 와서도 우리가 권력이라는 걸 어떻게 보여줄 건지. 자, 그러면 네. 자, 우리 백희성 건축가님한테 종묘하고 지금 종묘 앞에 저그 높은 건물을 이렇게 이런 논쟁이 있는데 네. 그러면 전권을 줬다라고 네. 하면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저 같으면은 이제 시민들을 다 모으겠습니다. 시민들을 시민들 다 모아서 모은다. 그리고 전문가들 같이 모아서 네. 이 시민들을 방청객에 앉혀놓고요. 전문가들이 앉아서 논의를 시키겠습니다. 종묘가 왜 중요한 건지. 저는 사실 숭례문 붙었을 때 진짜 눈물 났는데요. 숭례문 붙었을 때 그 속으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쾌재를 불렀습니다. 와, 최고의 타이밍이다. 왜 그러냐면요. 로마에 가서 판테온을 바라보고 로마 시민들한테 물어보면 이거 판테온 누구 거예요? 라고 물어보면 콜로세움 누구 거예요? 물어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우리 거라고 합니다. 근데 숭례문 누구 거냐 물어보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뭐라 그래요? 문화재청 거요. 아. 국가 거죠. 그러니까 이게 로마에 가서 콜로세움이 누구 거야 그러면 로마 우리 거라고 네, 그렇죠. 얘기하는데 숭례문은 누구 거야 그러면 문화전체 거. 그래서 다시 말해서 숭례문이 붙었을 때 모든 국민들이 되게 슬퍼했습니다. 가슴 아팠어요. 최고의 타이밍인 거죠. 문화재가 과연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지, 어떤 존재인지 사회적 담론을 해볼 수 있는 최고의 타이밍이었던 거죠. 네. 근데 그 타이밍을 없애버리고 그냥 복원했습니다. 너무 안타까운 거죠. 사실 저는 최대한 늦게 복원하고 최대한 시민들이 이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그래서 그 담론을 했다고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시민들이 나중에 그러겠죠. 아빠가 돼서 아이한테 아빠가 저거 복원할 때 아빠가 도와준 거야. 왜 이렇게 얘기할 거냐면요. 제가 택시 타고 가다가 운전기사분께서 지나가면서 저 아파트 내가 지었어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건설사 대표님이셨어요? 그러니까 아니다. 저기서 노가다 했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노가다에서 벽돌 하나 올린다 하더라도 사람은 보통 내가 조금이라도 관심을 갖고 내가 관여하면 그거는 내 것이 됩니다. 자기의 기억으로. 그렇죠. 네. 그래서 저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종묘도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전문가들과 시민들 그리고 정치인분들 모두가 모여서 정말 끝장 토론하고 계속해서 이야기 나누고 시민들이 결국에는 이걸 이해할 수 있게끔. 그러니까 어떤 분들 이런 얘기 하세요. 시민들이 뭘 알아요? 그러는데 자, 파리 시민혁명 때 파리 시민들이 루브르 가서 그 명화 찢어서 똥닦개로 쓰고 불쏘시개로 썼습니다. 그러니까 반달리즘이라고 합니다. 문화재 파괴주의죠. 그래서 시민혁명을 주도했던 지식인들이 이걸 막으려고 했는데 막을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무슨 아이디어를 내냐면 그러니까 프랑스어 뮤지엄인데 박물관이라는 개념을 넣어준 거예요. 예. 이거 왕 거 아닙니다. 이거 시민들 여러분들 겁니다. 아하. 그때
박물관이라는 개념이 처음 생긴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프랑스인들도 그런 시행착오가 있었던 거고 네. 우리도 그런 시행착오를 사실 겪어야 됩니다. 만약에 네. 종묘 논쟁을 했는데 시민들이 만약에 건물 높게 짓는 거 다 찬성한다 해야 됩니다. 근데 그게 역사적으로 다 기록이 남아 있고 우리가 잘못된 선택을 했던 것들도 나중에 평가받아야 되는 거죠. 저는 그런 정권이 있다면 그런 걸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네. 맞아요. 그 서울시청 구의 건축물 보면은 정말 슬퍼요, 그죠? 그런 의미에서 광화문 광장 있잖아요. 저는 네. 앞을 지날 때마다 막 세종당이 일로 왔다가 뭐 이순신 장군 거기 뜯었다 고쳤다 거기 막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는데 그렇죠. 우리 진짜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돈 쓰고 낭비하고 그럼 어떻게 봐야 돼요? 건축학적으로만 보면. 찬스 저는 제가 은사님께서 이제 한 70년대 때 쓰신 책이 있는데 그 책에 뭐라고 적혀 있냐면 제가 이제 97년도에 그 책을 처음 봤죠. 근데 뭐라고 썼냐면 시와 그림은 종이와 펜만 있으면 누구나 다 즐길 수 있는데 왜 건축은 그렇지 못한가? 건축가들이 너무 어려운 단어로 만들어서 설명하기 때문에 시민들이 들어올 공간이 없다. 그래서 정말 쉽게 말하고 쉽게 설명하고 일반 시민들이 건축을 이해할 수 있게 해줘야 된다. 그리고 시민들이 들어와서 만약에 혹여나 잘못된 선택을 했다 하더라도 그때 되면 전문가들이 목숨 걸고 막아야 되는 거죠. 예. 저는 광화문 광장도 시민들에게 물어보고 그리고 토론하고 그런 과정들을 계속해서 쌓고 그것들을 이제 데이터로 다 쌓아서 축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뭐가 중요하고 뭐가 중요하지 않은지를 이제 알지 않을까. 알겠습니다.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제가 강원도지사 됐는데 네. 스페인에 이렇게 가면은 저 남부 지방에 가면은 저기 미색 지붕이 있고 빨간색 저기 네. 벽돌 지붕이 있으면 여기 스페인이구나. 그렇죠. 그 이태리 바닷가 가게 되면 이게 하얀색 벽에 이 파란색 유리창이 나오면 이게 이태리구나. 네. 근데 기본적으로 벽조하고 이게 더 같으니까 굉장히 아름답잖아요. 네, 근데 그렇죠. 우리 건물은 막 하나는 뭐 콘크리트가 뭐 지붕 색깔도 다 다르고 막 그래서 제가 그 강원도 일단의 건축가들을 모아놓고 이분들과 함께 뭐 어떤 거에 가면 그 농촌이나 거기에 맞는 산의 모양새에 따라서 재질과 만약에 지붕하고 벽체하고 창호만 일치해도 네. 굉장히 다른 도시가 될 것이고 맞습니다. 네. 그죠? 네. 그리고 이거를 돈이 또 설계하면 돈이 많이 드니까 타입을 한 몇백 개 만들어서 선택해서 너무 좋죠. 해나가면 우리 이 삼천리 금수강산이 아름다운 건축물로 만들어질 텐데 그렇게 해볼 수는 없나요? 저는 지금 보니까 주택 같은 경우도 보니까 약간 이제 파일로 해서 공유되는 게 있는 것 같더라고요. 예. 제가 쓰는 총장님께서 하신 게 아닌가 싶었는데, 그러니까 시골의 풍경을 지키는 방법은 아주 단순합니다. 네. 그러니까 거기에 적합한 가장 어울리는 재료와 가장 합리적인 그런 것들을 이제 적용하면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이제 그런 것들을 해야 되는 시점이 아닐까 싶고요. 제가 예전에 그 한 5만 5천 평 부지의 공장 설계를 의뢰받았었는데 제가 그 당시에 정신이 나가서 저는 공장 설계 안 합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저한테 버럭 화를 내시면서 당신 같은 건축가들이 공장 설계를 안 하니 시골이 다 풍경이 그따구가 되는 거라고 얘기하시길래 깜짝 놀래가지고 그 일을 수주받고 이제 했었던 기억이 나는데 시골 풍경을 지키는 거는 또 도시의 풍경을 지키는 거는 사실 건축가들 혼자만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시민과 또 정치하시는 모든 분들이 함께해서 함께 이야기하고 담론하고 하는 그런 것들을 계속 쌓아야 되지 않을까. 알겠습니다. 우리가 스페인의 바르셀로나 가면 파밀리아 성당을 보면 너무 지금 아름답죠. 지금 몇백 년째 짓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 뭔가 이 한국 하면은 이런 정말 세계적인 건축물이 이거 보러 가자. 네. 이런 거장이 나오고 그러한 도시를 만들고 아름다운 건축물이 있는 나라를 만들려면 뭐를 해야 됩니까? 너무 어려운 질문이어가지고 예, 이건 뭐 저 혼자 답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제가 생각했을 때 제가 이제
유럽의 손님들이 종종 한국에 오시는데 이분들이 공통적으로 이제 서울을 보면서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세 가지를 얘기하는데요. 서울을 보면서 세 예.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도심 속에 갇혀 있다가 도심 속 골목을 나오면 갑자기 고궁이 있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현대 도시 속에서 헤매고 있다가 갑자기 딱 나왔는데 경복궁이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본 적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떻게 이렇게 아름다운 산들이 이렇게 가까이에 있냐. 그렇죠. 북한산, 뭐 관악산, 네. 뭐 네. 실제 북한산 가보면 다 기절합니다. 예. 너무 아름답고 이렇게 좋은 산이 있는 걸 처음 봤다고.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어떻게 이렇게 사람들이 착하냐. 치안에 문제가 없는. 예. 그래서 저는 이 세 가지가 어쩌면은 한국이 우리의 브랜드일 수 있겠네요. 네, 브랜드일 수 있습니다. 네. 전 사실 그 스페인 너무 좋아하는데 스페인에서 소매치기를 한 3번 당했거든요. 예. 아, 정말 그때마다 정말 정신 하나도 없는데 이렇게 치안도 좋고 전통과 현대가 유기적으로 얽혀 있고 근데 단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전통과 현대를 어떻게 연결하고 만나게 할 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사실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 것들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네. 요 쓰는 사람과 우리 저기 네. 한번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이 네. 기록이라는 거 그러니까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지 어떻게 기록하고 살면 어떤 변화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좀 짧게 설명해 주신다면 네. 평균 이하의 제가 기록이라는 걸 통해서 제가 이제 질문을 통해서 기록이라는 걸 통해서 20년 넘게끔 기록하면서 진짜 저한테는 다양한 직업들이 생겼습니다. 근데 이게 저는 다빈치를 보면서 그 사람의 천재성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기록에 집중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다빈치의 기록에 보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저희가 어떤 생각을 발전시키려고 하면 쭉 발전시킬 수 있는 게 아니라 자꾸 까먹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생각을 온전히 저장할 수가 없거든요. 그렇죠. 근데 기록해 놓으면 생각의 꼬리를 물면서 계속 발전시킬 수가 있거든요. 다빈치 기록이 이런 것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내가 기하학을 배워야겠는데 이웃 마을에 누구한테 가서 나중에 이거 질문해 봐야지. 그리고 책 덮어놓고 잊어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고 나서 다시 펼쳐보면 이거 한번 물어보러 가야겠다. 그러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저번 달에 그리고 저저번 달에 우리가 소름 돋게 감동받았던 재미난 이야기들이 많이 있을 텐데 다 기억이 안 나는 이유는 결국에는 기억이라는 게 미화되거나 삭제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록하는 방식을 조금 더 익숙하게 할 수 있는 내용들을 책에 담았으니 한번 독자분들도 한번 보시고선 기록을 통해서 정말 새로운 인생, 재밌는 인생이 열리는 걸 한번 경험해 보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네, 우리 백희승 건축가님 만나셨는데요. 우리 한번 검색해 보시고 시청 여러분 이분이 만드신 작품들 그리고 책들을 한번 감상해 보시고요. 정말 저는 성공한 사람들의 가장 큰 공통점은 시간을 아껴 쓴다는 거고 메모하는 사람이라는 거는 제가 확실히 그거는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백희승 작가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백희승 작가님의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문화인간, 컬처 사피엔스 시대가 왔다는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제가 알타미라 동물복화 그거를 보면서 미술 시간에 아니 먹고 살기도 힘들 텐데 왜 이런 걸 동굴에다 그릴까? 라는 생각이 미치다 보니까 우리는 왜 동네에 담벼락에 낙서를 하고 영희가 누구를 사랑한다 이런 걸 쓰고 도망가고 바위에도 자기 이름을 새기고 저 소나무에도 새기고 인간은 무엇일까? 문화인간, 컬처 사피엔스가 탄생한다는 생각을 많이 해보았습니다. 우리도 기록하는 인간을 통해서 문화를 만들어 나갔으면 좋겠는데요. 제가 이 건축 공부를 할 때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노벨상을 가장 많이 받은 배출한 데가 있는데 MIT가 있는데 그 MIT 안에서도 한 건축물이 있었답니다. 나중에 왜 이랬을까를 보니까 그 MIT에 있는 건축물이 공간이 1000고가 높았답니다. 나중에 보니까 1000고가 높은 건물일 경우에는 사람의 상상력이 커진다는 것을 이론적으로 발견했다는 것에서 전 굉장히 신선했고요. 또 하나는
왜 우리 꼬마들은 그 좋은 공간을 냅두고 저 책상 밑에 가서 또는 뭐 어디 공간 밑에 가가지고 친구랑 둘이 놀고 있을까? 그게 왜 그러냐면 엄마 뱃속에 있을 때, 엄마 안겨 있을 때 이 심장을 느끼는, 그 친구랑 둘이 작은 공간에 숨어 있을 때 그 친밀감과 유대감을 느낄 수 있다는 그런 심리 때문에 아이들은 그렇게 그 작은 공간에서 가서 친구랑 둘이 웅크리고 숨어 있고 놀이를 한다고 합니다. 우리 사회가 각박한 것 같지만 우리 사회가 더 진화하려면 한편으로는 질문하는 인간, 인간을 더욱 사랑하면서 인간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기초해서 건축물을 만들고 도시를 디자인한다면 그 공간 속에 사는 인간은 보다 행복한 인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오늘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